자, 그럼 교재 82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록 절차. 자, 그럼 등록 절차에서는 등록 관청이 누구고 등록 신청은 누가 했었는지 이 부분은 미리 살펴봤고요. 그럼 등록 신청할 때 서류를 내야 되겠죠? 자, 그럼 서류에 대한 사항인데 일단은 등록 관청에 신청을 하는 거고요. 서류는 기본적으로 등록 신청서를 내야 되겠습니다. 등록 신청서 서식이 있고요. 이때 등록 기준을 증명하는 서류를 그대로 첨부하거든요. 그럼 우리는 이 서류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조금 까다로워하는데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주 물어보는 건 아니에요. 주의할 점만 짚으면 되는데 첫 번째가 개인의 경우 자격증 가져와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자격증을 취득을 하라고 그랬는데 공인인증 자격증 사본을 내느냐?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격증 사본은 내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전자정부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 우리 등록관청이 자격 발급 시도에서 확인 요청 들어가요. 이자에게 자격증 발급됐는지 확인 요청하기 때문에 자격증 사본을 내지 않습니다. 그럼 법인의 경우는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내느냐? 안 냅니다. 참고로요, 우리 과목에서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내는 경우 한 번도 없습니다. 전자정법에 의하여 직접 다 확인 들어가요. 직접 열어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안 냅니다. 그리고 건축물 대장은 시군구청장이 갖고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지들이 안 내요. 안 냅니다. 지들이 확인해요. 그래서 안 내는 서류 요걸 기억하셔야 돼요. 요거를. 그럼 나머지 교육받으시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 내줘야 되고요. 사무소 확보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럼 사무소 확보 증명서류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계약서 이런 거 들어와야 되죠. 그래서 들어와야 되고 건축물 대장의 기재가 안 돼 있잖아요. 대장 기재가 왜 지연되는가? 그 사유서 내야 돼요. 근데 대장 기재가 지연되는 사유서 이걸 뭘 내라는지 당최 이해할 수가 없는데 건축물 대장은 원래 구청장이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당최 알 수가 없는데 그래서 사무소 확보 증명서로 일단 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결격에 해당하지 않아야 된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 이 서류는 내국인의 경우는 내지 않습니다. 그럼 결격이라는 게 미성년이나 전과라고 그랬죠. 이런 거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직접 우리 내국인의 경우는 등록관청이 신혼조에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전에는 본적지라고 그랬는데 가족관계 등록지라고 그러죠. 지금은. 그래서 가족관계 등록지 시구 읍면장한테 직접 확인 요청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내지 않습니다. 직접 확인 들어가죠. 신혼조에 들어가니까. 그러면 신혼조회가 안 되는 자는 내야 되죠. 그 자가 누구냐 하면 바로 외국인이에요. 그래서 외국인만 결격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할 서류를 내야 된다. 그럼 예를 들어 필리핀 사람이 등록을 신청한다. 직접 본인이 우리나라 법에 의하여 결격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그 서류가 무엇인지는 다음 순한테 다룰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만 결격 미해당 서류를 낸다는 점 이해해 두시고 그럼 등록기준 확보 증명서류는 다 끝났거든요. 근데 등록기준에 없는 서류 한 가지 내야 돼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여권용 사진이에요. 그래서 4.5 사이즈 3.5 곱하기 3.5 그래서 4.5, 3.5 이 사이즈의 여권용 사진 한 장 내셔야 됩니다. 이 사진을 왜 내냐면요. 나중에 등록증에 붙여줘요. 그렇기 때문에 사진 한 장을 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사진 내는 때가 언제예요? 8월 초에 응시원서 낼 때 여러분들이 사진 내죠? 그때 사진 내고 자격증 받으실 때는 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격증에 사진이 붙어 나오는데 응시원서 낼 때 냈던 사진이 자격증이 붙어 나와요. 그러니까 응시원서 내실 때 그 내는 사진 이쁘게 찍어내야 되죠? 그래서 사진은 미리 찍어 두시는 게 좋아요. 공부하시느라고 주름살 깊어지기 전에 미리 찍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실무교육 받으러 가실 때도 사진 한 장 갖고 갈 거예요. 그때 이제 내고 있고요. 등록할 때도 이제 사진을 내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정도 감만 잡아 두시고요. 그 다음에 등록 신청할 때 수수료 당연히 냅니다. 그래서 당연히 내고, 대충 수수료는요, 거의 뭐 비슷한데 27,000원 정도 내외가 되고 있어요. 27,000원. 이 정도. 이게 등록 신청 수수료예요. 자, 그러면 등록 신청 관련해서 여기까지 이해를 일단 해 두시고, 자, 이제 83쪽에 등록 처분으로 넘어갑니다. 등록의 통지라고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등록 신청을 했어요. 그럼 이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등록 통지를 이제 하는데 먼저 검토를 할 거예요. 검토를 하는데
물론 서류 확인 다 합니다. 그 다음에 사무소 확보했는가 체크하죠. 그럼 이제 사무소 확보 증명서를 내지만 사무소가 확보가 미리 돼 있어야 되기 때문에 체크를 합니다. 근데 실무적으로 우리 공무원이 민호인의 사무실에 함부로 못 나가죠. 그렇기 때문에 사진 찍어 갖고 오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검토를 하고 신원조에 들어가죠. 결격 여부 체크하고요. 자격 발급 시도사에게 확인 요청 모두 합니다. 그러면 기준에 적합했어요. 그러면 등록을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이것을 기속이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 등록의 성격을 제가 그냥 넘어왔거든요. 그냥 통과해 버렸는데 등록의 성격에 요 내용이 우리 교재에는 써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은 기속성을 띠고 있어요. 기속은 담당 공무원이 재량권을 이거 행사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기준에 적합하다면 반드시 등록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요런 사유가 아닌 한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공인인사 또는 법인이 아닌 자가 등록을 신청했거나 등록 기준에 미달이 돼 있거나 결격 사유에 해당이 돼 있거나 이 법 또는 다른 법에 따른 제한에 위반이 되지 않는 이상은 등록을 해줘야 됩니다. 이걸 기속이라 한다. 이거를. 그래서 다른 법에 따른 제한에 위반이 안 돼 있어야 된다. 그래야 등록을 해주는데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만약에 등록을 신청한 자가 세금을 체납한 사실이 있잖아요. 그럼 실무적으로 이 세금 체납이 있으면은 등록을 안 해줍니다. 이거. 그래서 뭐 자동차세를 계속 못 내고 있었다. 재산세를 못 내고 있었다. 그러면 이거 바로 세무과 가서 내면 돼요. 그리고 등록을 이제 수리를 해줍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렇게 기속성이 있다는 거 이해만 일단 해두시고요. 그러면 기준에 적합했어요. 그럼 등록을 통지하는데 이때 공인인계사인개업공사나 법인인개업공사로 구분하여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중기인은 더 이상 탄생이 안 되기 때문에 공인인계사인개공이나 법인인개업으로 구분하여 등록을 하고 7일 내에 서면으로 통지하는 거죠. 7일에 동그라미 쳐놔야 되죠? 7일. 우리 과목의 가장 중요한 숫자 7일. 두 번째 등장했죠. 그래서 7일 내에 서면으로 일단 통지를 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공인인계사 정책심의위원회 위원회 소집 통지, 위원장이 7일 전까지 통지하게 돼 있죠. 긴급사유가 있다는 이유이지만 어쨌든 등록 통지도 7일이다. 그러니까 7일 내 서면 통지하는데 이건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돼요. 왜 서면으로 하게 돼 있냐면 아주 중요한 효과가 발생해요. 등록의 효과를 가져와요. 등록 통지를 하면. 그래서 이때 개설 등록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때 우리 개업공사는 등록 신청자는 개공이 된 거예요. 이때. 개공이라 하면, 개업공사라 하면 이 법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그러니까 이때 개공이 된 거예요. 하지만 즉시 업무 개시할 수 없어요. 아직 등록증도 안 받았습니다. 이 다음 절차가 더 있다는 거죠. 그래서 7일 내 구분하여 등록을 하고 서면으로 통지한다. 그럼 등록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절차가 보증 설정이에요. 그래서 그 밑에 보증 설정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절차가. 그러면 이 보증 설정 제도는 뭐냐면 보증 설정 제도는 그겁니다. 우리가 그 중개사무소 지나다 보면 그렇게 써 있는 데들 있죠. 이 사무소는 손해배상 책임 1억 원을 가입한 업소입니다. 이렇게 써 있는 거 보셨겠죠. 이게 보증 설정이에요. 그래서 이 보증 설정 제도도 후일 다시 공부하는데 개업공사가 중개업을 영위하다가 의뢰인에게 손해 입혔어요.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데 돈 없다 오리발 확 내밀면 중개의뢰인이 피해를 입더라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증을 세우도록 했는데 이것을 우리는 보증 설정 제도로 한다. 그래서 이것을 개업공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는 조치라 합니다. 그럼 보증 설정 제도 가볍게 여기서 기본적으로 기본 내용만 말씀드리면 보증 설정의 시기는요. 보증 설정의 시기는 기본적으로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예요. 중개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보증을 설정하여 신고까지 모두 마쳐야 됩니다. 그리고요. 보증 설정 방법도 딱 정해져 있어요. 보증 설정의 방법은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로 갑니다. 그래서 서울보증보험이 있죠. 여기에 가입을 하거나 협회에서 공제라는 걸 운영하고 있죠. 우리 협회가 운영하는 공제만 인정을 하는데 농협공제 같은 거 인정 안 해요. 공제에 가입을 하거나 그다음에 돈이 엄청 많으신 분은 공탁의 방법을 허용하고 있어요. 법원에 가서 예치해 놓는 거예요. 재정보증인을 세우는 방법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로 보증을 설정하고요. 금액은 얼마를 설정해 줘야 되냐면 개인이었다. 개인인 개업공사는 1억 원 이상이에요. 법인인 개업공사는 2억 원 이상입니다. 2배죠. 그래서 이렇게
1억 이상, 법인은 2억 이상을 설정을 하여 그 증명서류. 그럼 이제 설정을 하면요. 보증보험 증서. 이 보증보험 증서는 인허가 보증보험 증권이라고 나올 거예요. 그리고 공제는 공제증서라고 나오죠. 공탁은 공탁증서가 나옵니다. 그럼 그 사본을 첨부해서 등록하청에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신고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참고로요. 서울보증보험에 1억을 가입하잖아요. 1억을 가입하면 연간 내는 수수료가 얼마냐면 11만 원이에요. 인터넷 가입이죠 지금. 11만 원이고 공제 있지 않습니까? 우리 협회에서 운영하는 공제는 1억을 가입하면 현재 19만 8천 원이에요.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협회 공제 가입을 하기 위해서는요. 회원가입부터 먼저 해야 돼요. 이때 협회 회원가입비, 최초 회원가입비가 있어요. 그게 50만 원입니다. 그래서 50만 원 이게 더 들어가요. 그래서 공제 처음에 가입하면 69만 8천 원이 한 번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최초 회원가입비는요. 평생 한 번만 내는 거예요. 나중에 폐업 신고한 다음에 다시 재등록을 하면서 공제 들어간다. 그럼 그때는 안 내요. 근데 최초에는 내야 됩니다. 물론 월회비 6천 원 따로 있어요. 따로 있고요. 그래서 이제 공제에 그래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그러나 이제 보증보험으로 드는 게, 이 공제로 드는 게 사실은 이제 우리가 협회를 밀어줘야 되죠. 그리고 이제 공탁은 현실적으로 돈을 예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억을 실제로 예치해 놓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보증을 설정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보증을 설정하여 신고 들어가요. 그럼 이제서야 요 사항을 확인한 다음에 등록증을 지체 없이 교부합니다. 이제서야. 그래서 개공을 못 믿는다는 얘기죠. 좋게 얘기하면 중개 의뢰인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는 조치를 이행했는가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하고 이제서야 등록증을 내주는데 이때 등록증 내줄 때는 중개사무소 등록대장이 있거든요. 등록대장에 기재하고 등록증을 내줍니다. 이 등록대장은요. 제가 개공의 호적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력카드가 하나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력카드. 만약에 제가 등록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에 대한 이력이 이 등록대장에 모두 기록이 남아요. 그래서 언제 등록을 했고 누구를 고용했으며 중개행에 사용할 인장은 무엇인지 업무정지 언제 먹었는지 사무소는 어디로 옮겼는지 휴업은 언제 했는지 이런 내용들이 모두 기록에 남습니다. 그리고 내가 중개업을 하는 동안은 이 등록대장이 계속 쫓아다녀요. 그래서 사무소 다른 데로 옮기잖아요. 그럼 등록대장 송부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 기재하고 등록증을 지체 없이 교부해 주죠. 자, 그러면 등록증을 갖고 오다가 택시에 놓고 내렸어요. 분실했습니다. 또는 세탁기에 넣고 빨아버렸어요. 훼손했습니다. 기재사항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재교부 신청할 수 있겠죠? 그럼 등록증 재교부 신청할 때는 물론 수수료 내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러면 등록증을 받았으므로 잘 보이는 곳에 걸어놓고 중개 업무를 시작하면 돼요. 그래서 업무를 개시하면 되는데 이때 업무 개시를 하기 전에는 우리가 도장을 많이 찍어야지 수입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는 도장을 등록을 해야 되는데 도장 등록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인장 등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인장을 등록하고 업무 개시하면 됩니다. 일단 자, 그래서 등록증 교부까지 이제 다 살펴봤고요. 재교부도 다 봤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등록증이 나갔지 않습니까? 등록증이 나가면 이제 협회에다 이 사실 통보해 줘야 돼요. 근데 등록증 나갈 때마다 건건히 통보하면 너무 불편하지 않습니까? 너무 불편하니까 한 달 거를 쫙 모아요. 한 달 거를 쫙 모아서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하면 돼요. 다음 달 10일이에요. 그래서 1월 달에 등록증이 나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2월 10일까지 이걸 쭉 협회에 통보해 주면 돼요. 지금 현재 협회가 두 군데가 있거든요. 한국공사협회가 있고 세대항공사협회가 있는데 양쪽 협회에다가 전부 다 통보해 줍니다. 다음 달 10일까지예요. 그래서 이제 이 점 이해해 두시고, 그럼 여기서 협회 통보사항이 지금 우리 교재에 정리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미리 한 번만 짚고 가죠. 나중에 이게 협회 통보사항 암기하는데 등신으로 암기할 거예요. 등록사항과 신고사항은 다 통보한다. 그래서 노란색으로 써 있죠? 등신. A를 붙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등록사항과 신고사항을 통보한다. 등신. 다음 달 10일까지. 그럼 등록증이 나갔을 때, 등록을 취소 안 했을 때, 그다음에 업무정지를 먹었다. 이거는 업무정지 먹었다는 이 영업정지거든요. 영업정지니까 등록에 대한 정지를 한 거죠. 그래서 등록사항 이렇게 이제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신고사항입니다. 우리 법에서 지금 신고사항이라는 건 다 통보사항이라 이해하면 돼요. 기본적으로. 그럼 분사무소 지점이죠. 신고했다.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했다, 휴업, 폐업, 재개, 기간 변경 신고했다, 또 소속공사 고용 신고, 중개보전의 고용관계 종료 신고, 고용 신고, 종료 신고 하면은 모두 통보해요. 그러니까 신고죠 다. 그렇기 때문에 신고사항은 다 통보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주의할 점은 어떻게 감을 잡아야 되냐면 협회 통보는요 등록관청이 하는 거예요. 등록관청이 협회에다 통보하는 거기 때문에 시도지사가 하는 행위 있죠. 시도지사가 하는 행위는 절대 통보사항이 아니에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공인인증사 자격을 취소한다든가 자격을 정지한다. 이 자격 취소와 등록 취소는 별개의 문제예요. 그렇게 이해하셔야 되고요. 자격 취소나 자격 정지는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통보사항이 아니라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고요. 뭐 등록증 재교부 같은 거 이런 것도 통보사항 아닙니다. 최초의 등록증이 나갔을 때 이때 이제 통보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정도로만 이제 감을 잡아 두시면 되겠네요. 그 정도 이해만 해 두시고 당장 암기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암기는 이해 바탕이 없으면 전혀 쓸모가 없어요. 그러니까 수업을 들으시면서 하나하나 이제 이해를 하면서 기억을 하도록 합니다. 이게.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특수법인에 대한 내용을 먼저 좀 보고 들어갈까요? 그래서 특수법인에 대한 내용을 먼저 보고 와야 되는데, 이건 우리 교재 지금 어디 있냐면, 앞으로 잠깐 갔다 올까요? 자, 교재 앞으로 가서 그 32쪽이에요. 32쪽에 3번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이 있죠? 피했습니까? 이 부분 보고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특수법인에 대한 내용인데 지금 특수법인은 우리가 강학상 쓰는 표현이에요. 우리 법인인 개업공사 있지 않습니까? 법인인 개업공인인계사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순수 중개법인이 있습니다. 우리가 법인의 등록 기준을 오늘 공부했는데 우리 법이 정해놓은 법인의 등록 기준을 그대로 맞춰 등록한 법인, 이게 순수 중개법인이고, 그리고 특수법인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우리가 강학상 쓰는 표현이에요. 강학상 쓴다는 얘기는 강의할 때만 쓰는 얘기라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 특수법인은 현재 공인사법에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냐면 다른 법률에 의하여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험에서는요 특수법인에 대한 묻고자 할 때는 다음 중 다른 법률에 의하여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에 대한 설명이다,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게 특수법인이라는 걸 꼭 이해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법이 아닌 다른 법에서 중개업을 허용한 법인들이에요. 이걸 우리는 강학상 특수법인이란다. 그럼 특수법인의 종류가 어떻게 되냐면요, 특수법인의 종류가 네 가지가 있어요. 일단 그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역농협동조합이 있고요.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이 있어요. 산림조합은 중앙에도 특수법인이에요. 지역산림조합뿐만 아니고, 그 다음에 산업단지관리기관이 있고요. 한국자산관리공사법에 의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개의 특수법인이 있는데 이들은 중개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왜 중개업에 허용되냐면요, 고유목적 사업들이 있어요. 협동조합도 그렇고 산림조합도 그렇고 이렇게 고유목적 사업을 수행하다 보니까 중개업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중개업을 허용을 하게 되는데 우리 공인인증서법이 허용한 게 아니고 얘네 설립근거법이 있죠. 설립근거법에서 직접 중개업을 허용했어요. 그래서 특수법인을 우리는 다른 법률에 의해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구체적인 중개업 내용은 어떻게 돼 있냐면 농협동조합법에 따르면 지역협동조합은 농지에 대한 매매기관 임대차를 중개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산림조합법은요 임목이나 임야에 대한 중개를 할 수 있다고 돼 있고, 산업단지관리관은 산업단지 안에 공장용지라든가 공장건축물을 중개할 수 있다고 했고, 자산관리공사는요 주로 공매라는 걸 담당하고 있죠. 그러니까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 공매하면서 이거에 대한 중개할 수 있다는 얘기죠. 비업무용 부동산 중개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특수법인이 중개업을 할 수 있지만 중개사물 전체를 중개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물건이 정해져 있다는 걸 일단 알 수 있어요. 일단은. 그래서 농협동조합은 일단은 농지에 대해서만 가능하죠. 그럼 오늘 지금 등록을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구조1항 조문이 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할 때는 등록을 하라고 그랬죠. 그럼 얘네들도 등록을 해야 되느냐 문제가 있는데 안 해도 되는 법인이 더 많아요.
그래서 여기 한국자산관리공사 있죠. 여기만 등록을 요구합니다. 나머지 세 개의 법인은 등록을 요구하지 않아요. 왜 그랬냐면 지역농협동조합을 예를 들면 이 지역농협동조합이 바로 단위농협이에요. 우리 시골에 가면 단위농협 있죠? 이게 지역농협동조합이에요. 그러면 농협동조합법에 따르면 지역농협동조합은 농지에 대한 매매교환 임대차 중개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이 경우에 공인인증사법 제9조 등록 규정을 배제한다 이렇게 규정을 뒀어요. 그래가지고 이 세 개의 법에는 같은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등록을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근데 한국자산관리공사법은 등록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언급을 안 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등록을 해야 되는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법인이 분명히 맞죠. 법인이 맞는데 얘는 등록을 해야지만 중개업을 할 수 있다면 우리 법인의 등록 기준 맞춰야 되느냐 이 문제가 있죠.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 법에 규정을 뒀어요. 그래서 우리 법인의 등록 기준 첫 번째가 법정 업무만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이 된다고 했죠. 여기서부터 이거 못 맞춘다는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 법인의 등록 기준을 맞추러 간다면 등록 못 한다는 얘기가 되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 법에 특별 규정을 두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법상 규율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 법인의 등록 기준을 우리 특수법원한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이게 그러니까 특수법인은 등록을 하더라도 등록 기준을 배제했기 때문에 법정 업무만 영위할 목적으로 쓸 필요가 없고요.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일 필요도 없고 뭐 상법상 회사거나 협동조합, 협동조합일 필요도 없고요. 임원 3분의 1이 공인인증사 아니어도 됩니다. 대표자 공인사 아니어도 돼요. 별도로 중개사무소 확보할 필요도 없어요. 실무교육도 받지 않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등록 기준 전체를 배제했다. 이게 첫 번째 특례예요. 그리고 나머지 내용은 관계되는 곳에서 제가 언급을 할 건데 분사무소 있지 않습니까? 지점이라고 그랬죠? 우리 분사무소 책임자는 중개법인은요. 공인인증사에 돼요. 책임자가. 근데 특수법인한테 이걸 배제했어요. 다음 주에 분사무소 공부하면서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지역농협은 등록은 필요 없지만 보증 설정은 특수법인 다 해야 되거든요. 그럼 법인은 원래 2억 이상이라고 그랬죠. 보증 설정이. 그럼 이들도 법인이니까 2억 이상은 해야 되겠지만 지역농협만 특별히 받았어요. 그래서 지역농협은 보증 설정 금액이 1,000만 원 이상이면 돼요. 왜 1,000만 원 받았는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이렇게 이 세 개가 특별 규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개는요. 나중에 관계되는 곳에서 더 언급을 할 건데 시험 볼 때마다 물어봐요. 그래서 이 부분 이제 우리는 뭐 쉽게 이 부분 맞춰버리죠. 그래서 어쨌든 이해는 꼭 해두시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특수부분에서요. 전체를 한번 정리를 해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재에도 지금 현재 이 부분이 전체가 정리되어 있는 거예요. 시험에서는 실질적으로요. 지역농협에는 묻질 않아요. 그러니까 특수법인의 대표주자가 지역농협동조합이 있다는 걸 이해해 두시고 지역농협동조합은 보증설정금액, 등록은 필요 없지만 보증설정금액이 1,000만 원 이상이라는 거 기억을 해 두시고요. 지역농협의 분사무소를 두더라도 그 책임자는 공인사 아니어도 되고요. 등록 기준을 배제했어요. 나머지는 해석상 문제니까 이런 건 시험에 잘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심화 과정 이럴 때 제가 언급은 합니다. 자, 그럼 이 정도 특수법인에 대해서 이해를 해두세요. 그래서 이제 법인인계공은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인정이 되고 있는데 주로 법인인계공사 그러면 누굴 얘기냐면요. 순수 중개법인을 얘기합니다. 됐습니까? 자, 이 정도. 그러면 다시 뒤로 돌아가야 되죠. 다시 뒤로 돌아가서 그 교재 85조 종별 변경에 대해서 잠깐 볼까요? 85조로 다시 돌아왔어요. 왔다리 갔다리 해서 졸릴 시간이 없죠, 지금. 자, 그러면 이 종별 변경에 대한 내용, 종별 변경이 어디 있냐? 있어야 되는데. 종별 변경이 어디 마실 나가는 모양이네. 자, 그럼 한번 들으시죠. 이 부분은 뭐 종별 변경은 거기 교재 85쪽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 시험에 출제는 잘 안 하는 부분인데 이해만 일단 해 두시는데 그 종별이란 말 있지 않습니까? 이 종별이란 말은 개공의 종류를 얘기하는 거죠. 개공사의 종류를 얘기하는데 개공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법인인 기업공인중개사가 있고 공인중개사인 기업공사가 있고 중개인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 세 사람의 종별이 인정되고 있는데 자리 바꿈하는 거예요. 이게 종별 변경입니다. 그러니까 종류를 바꾸는 거죠.
공인인증서 계획으로 등록했다가 법인으로, 법인인 계획으로 등록했다가 공인인증서 계획으로 바꾸는 거예요. 대표자가 독립하는 거죠, 이게. 그러면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사로 등록을 했다가 중개인으로 바꿀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죠. 더 이상 중개인은 탄생이 안 되니까. 90년 이후는 탄생이 안 됐어요. 89년도 12월 31일이 마지막 탄생이었죠. 그럼 거꾸로 갈 수는 있죠. 중개인이 자격을 취득해서 공인인증사인 개업공사로 바꿉니다. 가능하죠. 중개인이 자격을 취득해서 법인의 대표자로 가시는 겁니다. 가능하겠죠. 이게 종별 변경이에요. 이때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개업공사가 종별을 달리하여 업무를 계속하고자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지금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별을 달리하여 업무를 계속하고자 한다. 원칙은 등록 신청을 다시 해야 돼요. 다시 등록해야 됩니다. 그럼 서류 다 다시 내고 이미 낸 서류 중 변동이 없는 서류는 제출 승인할 수 있고요. 종전의 등록증은 반납해야 돼요. 왜냐면 종별이 바뀌는 거니까 등록증 다시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종전의 등록증 원본을 반납해야 됩니다. 그러면 등록 신청을 다시 해야 됨이 원칙이에요. 등록 다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유일한 예외, 등록 신청 방식이 아닌 등록증 재교부 신청 방식에 한 종별 변경이 있어요. 재교부 신청 방식. 그게 뭐냐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중개인이 자격을 취득해서 공인인증사인 개업공사로 업무를 계속하는데 단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서 계속하고자 할 때는 등록증 재교부 신청하면 된다라고 했어요.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노원구에 사무소를 두신 우리 중개인께서 자격을 취득했거든요. 노원구 내에서 계속 중개업을 공인인증사인 개업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럼 이때는 노원구청장에게 등록증 재교부 신청하면 끝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분이 자격을 취득했거든요. 공인인증사인 개공으로 업무를 계속하고자 합니다. 어디 가서? 강남에 가서 하시겠대요. 강남 불패라니 나도 공인인증사야. 강남구에 가서 공인인증사인 개공으로 계속하고자 한다. 라고 한다면 이때는 등록을 다시 하셔야 돼요. 그래서 동일 등록관청 아니라는 조건을 제시했죠. 그래서 중개인은 연세가 많을 걸로 추정돼요. 그래서 이분이 자격을 취득하여 공인인증사인 개공으로 계속 등록관청 내에서 한다. 그러면 재교부 신청하면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등록관청 관할구역 밖으로 가서 한다. 그럼 이때는 등록 신청 다시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도 이해만 해주세요.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종별 변경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볍게 이해만 해주시고요. 근데 실무적으로 중개인이 자격을 취득할 일이 있느냐? 없어요. 없습니다. 뭐가 아쉬워서 자격 취득합니까? 일단. 자, 그래서 그 정도 감만 잡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종별 변경까지 다 봤어요. 다 봤고요. 그러면 서식 87쪽을 잠깐 볼까요? 우리 서식에 대한 내용을 지금 한 문제씩 꼬박꼬박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식을 보시면서 넘어가는데 거기 그 개설 등록 신청서가 있어요. 87쪽에. 인장 등록 신고서로 같이 돼 있죠. 그러니까 등록 신청할 때요. 인장 등록을 같이 할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인장 등록 들어간다면 우측 하단에 등록 인장인이 있죠. 우측 하단에. 찾았습니까? 거기다 도장 꽝 찍어갖고 들어가면 등록 신청하면서 인장등록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장등록을 같이 할 수 있고요. 이때 신청인 처리기한은 우측 상단에 7일로 돼 있죠. 쬐끔 해갖고 보이십니까? 나는 무지하게 잘 보이는데. 7일 이렇게 돼 있고요. 신청인, 성명, 주민번호, 주소 다 쓰게 돼 있고요. 뭐가 들어가 있는가를 보세요. 개공의 종별란을 보세요. 법인과 공인인증사만 있죠? 누가 빠졌어요? 중개인이 빠져 있죠. 그러니까 중개인으로는 등록 신청할 수가 없으니까 법인과 공인인증사만 있는 거예요. 개공의 종별란에. 그리고 사무소의 명칭이라든가 전화번호, 소재지 이렇게 이제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갖고 등록 신청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신청할 때 명칭을 써야 된다는 얘기는 상호를 여러분들 정해놔야 되네, 미리. 그래서 내가 개업을 한다. 등록 신청 들어갈 때는 그 개업할 장소에 가가지고요. 상호를 한번 쭉 둘러봐야 돼요. 미리 둘러보고 같은 상호가 있는가를 따져봐야 됩니다. 이게. 그래갖고 만약에 내가 삼성으로 정했는데 이게 이미 삼성이 거기 있었다. 그러면 등록 신청할 때 당황하게 되죠. 이거 안 된다 가면 등록 관청이 안 된다 가죠. 그래갖고 여기서 뭐 이름을 바꿀 수가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호도 한 번쯤 조사해 놓을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 한 장을 넘기시면 중개사무소 등록증 서식이 나오죠.
우측 상단에 사진 붙인 란이 있죠. 그래서 여권용 사진을 내게 돼 있고요. 성명, 생년월일 기재가 되고요. 개공의 종별이 표시되죠. 그럼 종별란을 등록증서식에는 법인 공인인사회에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 제2항에 따른 개업공사가 있죠. 등록증서식에는 중개인이 있어요. 이자가 중개인 아닙니까? 그래서 중개인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 제2항에 따른 개업공사 이자가 이제 등록증서식에는 있다. 근데 등록 신청서 서식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한 번쯤 이해만 해주시고 사무소의 명칭 소지 들어가고요. 거기 등록인장이 있죠. 그래서 우리 의뢰인 신뢰보호 차원에서요. 등록증서식에 도장찍란이 있죠. 그러니까 이 사무소에 쓰는 도장이 이거다 하고 거기다 꽝 찍게 돼 있어요. 그게. 자, 그래서 일단은 등록증서식이 이렇게 생겼다는 거 이해를 일단 해두시고요. 자, 그럼 한 장을 넘기면 이제 등록 위반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가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를 펴놓고 칠판을 보시죠. 지금 등록의 실효가 지금 등장했죠? 그러면 등록의 절차를 잠깐 마무리 한번 해보면요. 등록의 절차를 마무리 해보면 지금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자격 취득하고 중개사무소 확보하고 교육 다 받았어요. 등록 기준 확보했습니다. 그럼 등록을 신청했죠. 중개사무소 소지지 시군청에 신청합니다. 서류 내고요. 수수료 냈습니다. 그러면 등록관청은 이에 대하여 검토하고 확인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기준에 적합했다. 그럼 등록을 통지합니다. 며칠 내라고요? 7일. 꼭 기억을 해 주시고 그리고 등록 통지가 되면 등록의 효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개설 등록이 된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등록 통지 시점에 개공이 된 거라고 그랬어요. 등록이 됐기 때문에 이전에는 무등록 상태였지 않습니까? 근데 등록 통지가 있었다. 그럼 등록은 계속되고 있는 거죠, 지금. 이렇게 계속되고 있어요. 그럼 등록 통지가 되면 이제 등록이 계속되니까 이 등록이라는 것은 위법했던 것을 적법한 것으로 바꿔주는 적법 요건. 이게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등록은 한 번에 그냥 계속되는데 등록의 영속성. 그 다음 기준에 적합하다면 반드시 등록을 통지하는데 이게 등록의 기속성. 이렇게 돼 있죠. 그럼 보증을 설정하여 신고 들어가면 요사항을 확인하고 지체 없이 등록증을 교부하더라. 등록대장 기재하고 등록증이 나가요. 그리고 이제 중개사무소 잘 보는 곳에 걸어놓고 중개 업무를 시작하면 되는데 이때 업무 개시를 하기 전에는 인장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럼 인장 등록은 언제부터 할 수 있냐? 등록 신청과 같이 할 수 있죠. 그래서 등록 신청서부터 같이 할 수 있고 이때 안 했다면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는 인장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인장 등록은 도장 등록을 얘기합니다. 이거고요. 그럼 여기서 이 업무를 개시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은 어떻게 되냐면 세 가지를 다 충족해야 돼요. 보증 설정하에 신고해야 되고 등록증을 받아 개시를 해야 될 것이고 인장도 등록해 줘야 돼요.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충족 못하면 업무 개시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럼 여기서 등록 통지가 됐을 때 언제까지 보증 설정하고 업무 개시 해줘야 되느냐 이 문제가 있거든요. 이 업무 개시 시한에 대한 규정은 없어요. 전에는 30일 내 업무 개시 한다는 규정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걸 삭제했죠. 있을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린 사무소 확보해놓고 등록 신청 들어갑니다. 지금. 그럼 임차료 발생되잖아요. 빨리 업무 개시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규정을 둘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등록 통지가 됐는데 언제까지고 업무 개시 안 해도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다음 주에 휴업을 공부하는데 3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하고자 할 때는 미리 신고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3개월 내 업무 개시 안 하잖아요. 그럼 이때는 휴업 신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렇다고 3개월 내에는 반드시 업무 개시해야 된다는 아니에요. 하기 싫으면 휴업 신고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그 정도만 감 잡아 두시고. 자, 그러면 이게 바로 이제 등록의 절차였거든요. 근데 실무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지금 현재 공부를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이렇게 안 합니다. 일거에 처리해요. 어떻게 처리하냐면요. 등록 신청 들어갔잖아요. 그럼 4일 정도 되면은 등록관청에서 문자로 찍어요. 우리 담당 부서가 어디냐면요. 그 지적과. 지금은 이제 공간정보과로 많이 바꿔놨죠. 그래서 이제 그 지적과가 바로 우리 담당 부서예요. 여기다 등록치 하는데 담당 공무원이 문자를 찍습니다. 한 4일 정도 되면 등록치하고 당신 등록번호가 몇 번이다 알려줘요. 알려주고 도장하고 보증서 끊어갖고 들어와라 이래요.
그러면 인장록 받는다는 얘기고 보증서 설정하라는 얘기죠. 그래갖고 이제 인허가 보증보험일까 서울보증보험이나 이제 공제에 가서 가입을 합니다. 가입을 하고 증서 가지고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때서 이제 통지서 같이 주고요. 등록증도 다 줍니다. 이렇게 확인하고 이제 바로 줘요. 그래서 이제 바로 주고 도장도 같이 받아버립니다. 다. 그리고 이제 등록증 받았죠. 등록증 그럼 받으면 이제 와야 되죠. 사무실로 와야 되는데 이 등록증 받아가지고 올 때 세무서를 들러야 되죠. 세무서 왜 들러요? 사업자 등록하시러. 그래서 사업자 등록하러 이제 가는 겁니다. 그럼 세무서 갈 때는요. 개설 등록증이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되고 임대차 계약서 가져가야 돼요. 임대차 계약서는 왜 가져가냐면요. 확정일자 찍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무서에 들러가지고 이제 민원실에 들어가죠. 그래갖고 이제 입력, 전산으로 입력 쫙 해요. 입력할 때 우리 사업자 등록할 때 업종하고 업태 기재하는 거 알죠? 그러면 부동산 중개업 기재하고요. 참고로 미리 말씀드렸는데 컨설팅이라는 걸 꼭 넣어놓으세요. 부동산 컨설팅. 그러니까 업종 업태 기재할 때 부동산 중개업만 딱 기재하지 말고요. 부동산 컨설팅을 넣으라고요. 그래야 나중에 토지 같은 것도 상가 같은 거 할 때 컨설팅 했다고 조금 더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컨설팅을 꼭 넣어놓으세요. 이거. 그래서 원래 제가 실무 강의할 때 지금은 안 하고 있지만 실무 강의할 때 이 부분 꼭 넣으라고 말씀 많이 드려요. 컨설팅 꼭 넣으라고. 그래서 어쨌든 부동산 중개업과 이렇게 부동산 컨설팅 이걸 넣어가지고 이제 사업자 등록 입력 쫙 해요. 그래갖고 이제 원래 사업자 등록 처리 기간이 3일이거든요. 3일인데 즉시 처리하죠 지금. 그래갖고 이제 번호표 삐고 기다리면은 오락해요. 그래갖고 이제 확정일자 찍고 사업자 등록증 받고 오는 겁니다. 그리고 중개사무소 안에 이제 자해 보는 것을 걸어놓고 중개 업무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실무적으로는 이렇게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정도 이제 감을 잡아두시고 그러면 자, 그러면 이제 이 정도 이해해 두시고요. 그 등록 실효서부터 먼저 볼까요? 이 절차를 봤으니까 등록의 실효를 먼저 좀 보겠습니다. 거기 교재 92쪽을 먼저 펴보세요. 92쪽. 그럼 지금 이 등록 통지가 있게 되면 개설 등록이 된 거라고 그랬죠? 그럼 이전에는 무등록 상태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등록 통지가 되면 등록이 된 거고 등록은 계속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업무 개시했거든요. 이렇게 업무 개시했는데 이 시점에 등록의 효력이 소멸되는 사유가 발생했어요. 이걸 등록의 실효 사유라고 해요. 실효. 그럼 등록의 실효 사유는 등록은 일신연속성이 있죠. 우린 전문 자격증이니까. 그러니까 개인인계약공사가 사망을 했다? 돌아가셨어요. 상소가 안 됩니다. 등록이. 다음 법인이 돌아가시는 게 해산이죠. 애 낳는 거 아니고. 자, 그래서 사망해산. 이게 첫 번째 실효. 다음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취소당했어요. 그럼 역시 등록일이 없어지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진하여 폐업 신고해버렸어요. 중개업에. 그럼 등록 효력이 없어지죠. 그럼 요 시점에서 요 실효가 발생했으니까 다시 무등록으로 바뀌는 거죠. 그럼 여기는 이제 등록된 상태에 계속. 그래서 이렇게 등록이 실효된 다음에 다른 사람의 의뢰 일정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뭐냐 하면 다름 아닌 무등록 중개업이에요. 이게. 그래서 무등록 중개업은 복합 개념입니다. 등록이 없는 상태에서 중개를 업으로 해야 돼요. 이게 바로 무등록 중개업이에요. 그러면 실효된 다음에 중개업을 합니다. 이게 무등록이죠 지금. 해산 후 계속하여 있거나 등록 취소, 폐업 신고, 계속하여 중개업한 거예요. 무등록입니다. 근데 등록 통지가 있기 전에 중개업을 영했어요. 이것도 무등록이죠. 그러니까 이걸 저는 등록을 한 적이 없다 해서 태생적 무등록 중개업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무등록 중개업의 유형은 네 가지입니다. 태생적 무등록 중개업이 있고요. 실효된 다음에 중개업을 하는 무등록 중개업이 있죠. 그러면 이 사이에 중개업을 하면 절대 무등록은 아니네요. 맞죠? 그러니까 보증을 설정하지 않으려고 업무 개시했거나 등록증 개시 안 했다. 인장도 안 하고 업무 개시했다.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무등록으로 처벌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고 나아가서 업무정지 또는 휴업기간 중에 중개업했잖아요. 그래도 등록은 계속 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등록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감을 그렇게 잡아주고요. 그러니까 무등록 중개업은 등록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면 무등록 중개업 절대 아닙니다.
자, 그럼 그 정도 감 잡아두시고 일단은 그러면 중개업은 보수를 받아야 된다 그랬죠? 그럼 약속 요구까지만 한다. 중개업 자체가 아니죠. 이제 이렇게 되는데 그럼 여기서 무등록 중개업에 대한 효과를 우리는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럼 무등록 중개업에 대한 효과는 일단은 우리 법상 최고의 처벌이 나가죠. 처벌부터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무등록업자는 우리 법상 최고의 처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걸 제가 3-3, 3년에 3천 이렇게 부를 거예요. 그래서 3년 이하의 또는 3천만 원 벌금에 처하고 이자 꼰질르잖아요. 그럼 포상금 줍니다. 건당 50만 원. 나중에 포상금리에 다시 공부하고요. 그래서 이게 무파라치. 무등록업자 신고하면 포상금 50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자가 체결시킨 계약 있죠. 이 계약은 어떻게 될까? 유효일까? 무효일까? 이 문제가 있어요. 그럼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갑과 을 간의 거래를 토지에 대한 거래였거든요. 이 거래를 A가 소개한다. 그럼 무등록업자였습니다. 이자가. 그럼 무등록업자가 소개했다 하여 이 계약이 무효가 될 거냐? 이 문제예요. 무효인 것 같아? 아닌 것 같아요? 이 계약은 유효합니다. 계약은 유효다. 왜 그러냐면요. 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는 자가 이 거래를 소개했다 하여 이걸 무효화시켜버리면 법적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죠. 그러니까 무등록업자가 소개했다라도 이 계약 자체는 유효한 걸로 봐요. 그래서 이 등록은 결국은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친 요인이 아니다. 그래서 등록은 적법 요건이에요. 만약에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럼 이걸 유효 요건이라고 그래요. 유효 요건.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 같은 거 있죠. 이 토지거래는 상식적으로 안 받고 계약을 하면 계약 자체가 무효예요.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 같은 거는 유효 요건입니다. 근데 등록은 적법 요건에 불과하기 때문에 계약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어요. 그러니까 계약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그럼 이자의 보수 청구권에 대한 내용을 잠깐 이제 보고 갑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게 실제 사례가 이랬는데 갑이 A한테 무등록업자였어요. 중개 의뢰하면서 그랬습니다. 야, 이 토지 거래 시켜주면 내가 3천만 원 줄게 이랬죠. 을 역시도 내가 이 토지 사도록 해주면 내가 3천만 원 줄게 그런 겁니다. 약속 요구까지만 했어요. 3천만 원 줄게, 3천만 원 줄게. 도합 6천이었죠. 그래서 약속 요구까지만 한 상태에서 걸렸어요. 무등록 중개업으로 걸렸습니다. 검사가 기소했죠. 3년에 3천이니까. 그래갖고 이 소송이 대법원까지 갔거든요. 대법원의 판단은 어땠느냐? 무등록 중개업이라는 것은 중개를 업으로 해야 된다. 그럼 업이 되기 위해서는 보수를 받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약속 요구한 행위 있죠. 이건 아직 보수 안 받았지 않느냐. 중개업으로 볼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처벌 불가. 그래가지고 무죄 판결 나갔습니다. 일단 그래서 약속 요구한 행위는 중개업이 아니다. 그래서 처벌 못했습니다. 자, 그럼 기본적으로 이해해 두시고요. 약속 요구한 행위는 중개업 자체가 아니까 무등록 중개업 처벌 불가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갑이 그랬습니다. A한테 의뢰하면서 3천만 원 줄게 하고 을과 거래 시켜줬거든요. 근데 마음이 바뀌었어요. 안 줍니다. 3천만 원을. 그럼 반길 조심해야 되죠. 그러자 이 A가 갑을 상대로 3천만 원 지급 청구를 하는 거예요. 인정하겠어 안 하겠어 이거? 인정 안 해야 되죠. 무등록업자를 법이 도와줄 수는 없으니까 인정 안 합니다. 그러니까 안 주면 못 받아요. 청구 안 됩니다. 근데 지급을 했어요. 그래 고생했어 하고 3천만 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지급하고 났는데 이자가 무등록업자임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럼 너 무등록 중개업자니까 이거 반환해라. 반환 청구합니다. 그럼 이때 이 A는 무등록업자는 갑에게 이 3천만 원을 반환해야 될까요? 안 해도 될까요? 처벌은 변론을 하고 이거 반환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판례도요. 대치되는 판례가 있었어요. 반환해야 된다, 반환할 필요가 없다. 판례도. 그럼 판례가 서로 상충이 되면요.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 판결을 열어요. 대법관 전원의무인 회의에서 판결을 다시 판례를 정리해 주죠. 그래갖고 이제 이게 정리가 됐는데 우리 판례가 뭐라고 하냐면요. 무등록 중개업을 하는 자가 중개 의뢰인과 체결한
중개 보수에 관한 지급약정 있죠? 보수에 관한 지급약정. 이 약정은 무효다 그랬어요. 무효다. 등록규정, 보수규정이 강행규정이니까 이걸 위반했으므로 이 약정은 무효다. 그러니까 3천만 원 주기로 한 약정 자체가 무효란 얘기죠. 그럼 반환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반환해야 됩니다. 무효인 약정에 근거해 받았으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무등록업자의 보수청구권은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무등록 중개업자를 통해 거래하셨다가 보수 준 적이 있으면 반환 청구 언론하세요. 그래서 일단은 무등록업자의 보수청구권 인정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이거고요. 뭐 다음 순환 때 이 판례 다시 한번 소개할 텐데 뭐 참고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게 A의 사무소로 돼 있거든요. A가 자격증을 걸었죠. 걸었는데 갑이 대표로 돼 있어요. 사장님이세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이거? 자격증 걸어주고 실질적으로 사장님은 갑이에요. 갑이 도장을 막 찍어대거든요. 그러니까 겁난 거예요, A가. 그래가지고 내 자격증 빼겠다 이런 겁니다. 그러자 갑이 그랬습니다. 야, 너 2년 걸어주기로 했는데 뭔 얘기야? 이거 못 빼 그랬어요. 그래갖고 안 빼줍니다. 폐업 신고하면 안 된다. 그러자 이 A가 등록관에 가서 폐업 신고해버린 거예요. 가서 그러자 이 간이 배 밖으로 나왔지. 갑이 A를 상대로 고소했어요. 고소했습니다. 어떻게 고소했냐면 내 업무를 방해했다고 업무방해죄로 고소했어요. 폐업 신고하는 바람에 중개 못하게 됐잖아요, 지금. 그래서 업무방해죄 고소했습니다. 이자의 업무는 형법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근데 이걸 검사가 이자를 처벌하겠다고 이 A를 처벌하겠다고 업무방해죄로 처벌하겠다고 대법원까지 갔어요, 이 소송이. 난 당최 이 검사를 이해할 수가 없는데. 그래가지고 대법원에서 이자의 업무는 보호할 가치가 없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 그랬죠. 그래서 이자는 무등록업자로서 업무방해죄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이 정도만 참고해 두시고, 그래서 이제 다음 순환 때 자세하게 이 판례를 다시 한번 소개할 겁니다. 우리가 이해해야 될 점이 좀 있어요. 그래서 무등록업자의 업무는 형법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가 아닙니다. 이 정도만 이해해 두세요. 자, 그래서 무등록 중개업 여기까지 이해를 해 두시고요. 그럼 나머지 지금 다시 앞으로 가서 거기 90쪽에 등록증 양도 등 금지, 이중로 이중속 금지, 이거는 제재를 위주로 기억하면 돼요. 자, 그럼 나머지 이제 등록 위반에 대한 내용인데, 나머지 이 등록 위반과 관련해서는 일단은 무등록 중개업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어요. 3년 이하의 적도는 3천만 원의 벌금에 처한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그 이중 등록 금지가 있죠. 이중 등록은 말 그대로요. 등록이 2개 이상이라는 얘기예요. 이가 안 된다는 얘기죠. 우리는 등록이 일신연속성이기 때문에 등록은 하나야 됩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영업이 잘 된다고 하세요. 우리는 지점 못 세워. 법인을 제외하고는 우리 개인은 지점 절대 못 세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식당이 잘 되면 막 여기도 생기고 저기도 생기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안 돼요. 등록은 일신 전속성이 있죠. 전문 자격증이기 때문에. 그럼 만약에 등록이 2개 이상이다. 그럼 예를 들어서 노원구에 등록을 했는데 강남구에 가서 등록을 한 번 더 했다. 관할을 달리한 이중등록이고, 노원구에서 공인중개사인 계공으로 등록을 했는데 법인인 계공으로 또 등록하는 거예요. 종별을 달리한 이중등록이죠. 관할을 달리하든 종별을 달리하든 이중등록은 전면금지. 그럼 여기에 걸리면 양쪽 다 등록을 반드시 취소해버립니다. 저는 이것을 필요적 등록 취소라고 부르거든요.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저는 필요적 등록 취소라고 부르고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를 의무적 등록 취소라고 부를 거예요. 그래서 이걸 줄여서 저는 필취라고 부를 겁니다. 반드시 등록 취소, 필취. 다른 분들이 이걸 절대적 등록 취소라고도 불러요. 이거를. 자, 그래서 저는 필취. 그러니까 양쪽 다 등록 반드시 취소고, 이중자에 걸리잖아요. 그럼 1-1이에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의 벌금에 처합니다. 제재를 이번 순환서부터는 조금씩 기억해 보자고요. 그래서 이중에 걸리면 1-1이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의 벌금이에요. 무등록 중개업은 3-3이죠. 그래서 우리는 형벌이 2개밖에 없어요. 3-3, 1-1 이렇게 2가지로만 나눠집니다. 그럼 이중소속 금지 문제 별로 없고, 자, 이중소속 금지가 있죠. 그럼 이중소속이란 말은 소속이 2개 이상이라는 얘기예요. 이거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이 소속이 뭐냐면
중개사무소에 속된 말로 양다리 걸치는 거예요. 이거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의뢰인에게 피해 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한 중개사무소에만 근무해라, 바로 이 얘기예요. 이게 이중속 금지입니다. 그러면 이중속 실태를 보게 되면요, 개업공인인사 등한테 모두 금지를 했는데, 개공 등이란 표현은 중개업 종사 전체를 말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중개업에 종사하는 자 전체는 이중속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공뿐만 아니고 소공, 보조원, 임원사원 다 안 돼요. 휴업기간 중이든 업무정지 기간 중이든 이중속 전면 다 금지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A가 중개사무소를 열었거든요. 영업이 너무너무 안 됩니다. 그러자 다른 개업공사의 소속이나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는 거예요. 안 된다는 얘기죠. 또 이 A가 법인의 임원사원을 겸직하는 겁니다. 역시 안 된다는 얘기고, 이 A에게 고용된 소공이나 보조원이 계세요. 이분들의 능력이 탁월하여 A에게 고용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B 개공한테 또 고용이 되는 거예요. 안 된다는 얘기죠. 나아가 이들이 법인의 임원사원으로 간다. 이것도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개업공인인사, 소속공인사, 중개보조원, 법인의 임원사원은 다른 개업공사의 소공보조원, 임원사원이 될 수 없다. 이게 이중속 금지예요. 이게. 그래서 한 중개사무소에만 근무해라 이 얘기인데, 이제 우리는 개념은 이해했으니까 제재를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만약에 개공이 이중소하다 걸렸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개공이 이중소하다 걸리면 개공은 필취, 필요적 등록 취소의 1-1 이렇게 되고요. 소공이 이중소하다 걸렸잖아요. 그럼 소공은 자격증이 있죠. 자격 취소일까요? 정지일까요? 자격 정지입니다. 6개월 이하의 자격 정지를 받을 수 있어요. 소공은. 그리고 1-1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딴 자격인데 자격 취소될 정도면 감옥 가십니다. 그래서 자격 정지의 1-1이다. 6개월 이하의 자격 정지를 받을 수 있고요. 1년 이하의 돈 1,000만 원에 불구하고. 보조원은 자격도 없고 등록도 없죠. 그러니까 이자는 보조원은 그냥 1-1이에요. 형벌만 받습니다. 그래서 이중소에 걸렸을 때 개공은 필취, 그리고 이중자에 걸렸으니까 형벌은 다 1-1이에요. 감 잡았어요? 그래서 이중자가 들어가는 거 두 가지 했습니다. 이중 등록, 이중 소속 금지. 자, 그리고 이제 등록증 양도대여 금지. 이건 자격증 양도대여와 똑같거든요. 그래서 등록에 대한 권리를 넘기는 게 양도. 대여는 빌려주는 거죠. 이 대여와 비슷한 행위. 다른 사람에게 우리 개공이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업무하게 한다. 이것도 대여와 똑같죠. 그러니까 A 개업 공인인계사 하는데 이자가 B라는 자로 하여금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해서 업무를 하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B한테 등록증 빌려준 거와 똑같잖아, 이거. 그래서 이자도 물론 신고한 포상금 주는데, 그래서 양도대여, 자격증 양도대여, 등록증 양도대여, 양수대여 받는 게 다 금지, 성명, 상호 사용하여 금지, 업무하는 것도 다 금지인데, 여기에 걸리면 등록 취소죠, 필취예요, 필취. 당연히 필요적 등록 취소고 1-1이죠. 그래서요, 일단 기억합니다. 증 양도되어 있죠. 자격증이든 등록증이든 양대에 걸리면 무조건 취소해요. 무조건 취소고 1-1이다. 취소의 1-1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게 바로 등록 위반에 대한 제재, 이걸 이제 살펴본 겁니다. 여기서 참고인데요. 한 가지만 물어보고 잠깐 쉬죠. 이거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A 법인이에요. A 중개법인인데 여기 임원이에요. 임원 갑이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임원인데 A 법인에 이 법인에 분사무소가 있어요. 지점이라고 그랬죠. 여기에 소장님이 있잖아요. 이 소장님 우리 뭐라 한다고요? 책임자. 다음 주에 공부하는데. 그래서 이 분사무소의 책임자. 그러니까 갑이 이 책임자를 겸직하는 거예요. 겸직. 그러니까 지점장까지 하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 임원 갑이. 이거 이중 소속일까요, 아닐까요? 이건 이중 소속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중 소속이란 개념은 다른 중개사무소에 근무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된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같은 법인 아니에요, 지금. 같은 법인이니까 이 법인에서
인력 배치에 대한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갑이 분사무소, 이 법인의 분사무소죠. 법인의 분사무소 책임자라고 하는 것은 이중속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그래서 같은 법인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중소속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정도 참고해 두세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중소까지 다 봤습니다. 그러면 조금 쉬었다가 결격사유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